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제가 좀 깔끔하지를 못하군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수업 자료 만들고 또 공부할 게 많아서 요즘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막지를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주 수업을 하겠습니다. 12주는 우리 분반 12주는 1, 2, 3차 수업 자료를 이제 하나 이 자료로 10페이지짜리인데 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제 강의 영상은 1, 2, 3차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요. 우리 12주차 주제는 문학과 구원의 가능성, 이런 주제로 조혜진 소설 이제 얘기에 여러분 이 화면이 좀 아마 작아서 그림이 작아서 그러긴 한데, 조혜진 소설, 빛의 단편 소설이거든요. 조혜진의 빛의 호의와 선택자의 행복을 이제 읽으면서 문학과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12주차에. 그러니까 소설은 조혜진 여성 작가거든요. 조혜진의 빛의 호의와 선택자의 행복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내가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이 글은 평론이거든요. 신춘문예 그 문학 평론 부분에 당선된 내 글입니다. 심령이의 글인데, 이 글은 내 책 평론집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뭐 내가 수업하면서 좀 사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굳이 뭐 안 사도 예, 뭐 하여튼 사면 더 좋고 안 사도 그걸 뭐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좋은 책을 좀 사서 읽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읽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것도 작아서 그러긴 한데 심령이 장편 소설이에요. 이거 화면을 좀 확대하면 크게 보일려나 될지 모르겠는데, 푸른 사상 소설선으로 이번에 장편 소설이 나와서 11월 달에 나왔나? 10월 말경에 나왔군요. 10월 2020년 10월 말경에 나왔는데, 오늘의 기분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책 사서 보라고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우리 그 학생들 주머니 털어서 이 책 사라 저 책 사라 그러면 그건 내가 선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노릇이고, 다만 이제 한번 그냥 광고, PPL 광고하는 겁니다. 아, 우리 수업 교수 중에 이제 수업 이 장편 소설의 책이 나왔다. 근데 뭐 사서 한 번씩 읽어보면 내가 더 고맙겠고, 아니면 도서관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어, 그 신청을 할 수 있죠. 한 두어 권씩. 예.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2020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제 그동안 다 담아놓은 게 있거든. 장편 소설이거든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따로 오해하지 마세요. 교수가 자기 책뭐 팔아먹으려고 강요하더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내했을 뿐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한번 읽어볼 만하다 싶으면 이제 사서 읽어보고, 아니면 또 도서관에다가 이제 구입 신청을 해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니까 따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문학과 구원의 가능성 봅시다. 사실 문학은 구원. 자, 볼까요? 자, 1번을 이제 1차 시는 1번 정도 하면 될까 싶기도 한데 봅시다.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공동체 혹은 사회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서사화하는 것은 좀 흔한 일이죠. 흔한 일입니다.
빛의 호의와 산책자 행복, 조혜진 소설도 그렇고 심령의 소설, 오늘의 기분도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럼 왜 그러느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소설은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 한국 소설이 공동체 아니면 이제 사회에 같은 얘기죠. 이 관심 밖에 위치한 그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인데 그건 왜 그러냐?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삶이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적 관계 족쇄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를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사회 굳이 이제 가져올 필요 없이 한국 사회만 이야기합시다.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적 관계에 족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이제 역량을 쌓은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또 대학원에 뭐 진학을 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진로를 찾겠죠. 근데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뭔가 자기 일을 갖게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의 과정 전체가 사실은 이 자본의 논리 속에 그 논리 속에 묶여 있다. 그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논리 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뭐 어렵지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본주의적 그런 논리 속에 우리는 포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앞 문장과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그 영화를 좀 즐겨 보나요? 나도 이제 비대면 뭐 수업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1단계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낮아졌고 또 외부 강의도 인문학 강의도 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문학 행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학술 세미나에서 이런 일이 많아서 이제 요즘에 외부를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나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일상의 거의 정지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이번 2학기 들어서 특별히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행사 문학 행사나 뭐 인문학 강좌가 이게 1단계 정도로 완화되는 것과 또 연결 맞물리긴 하지만 뭐 강의 일정도 많고 원고 청탁도 많고 그래서 영화관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넷플릭스는 또 시리즈물이 많아서 이거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또 봐야 돼서 참 요즘에 그것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가 있는 거죠. 내가 볼만한 영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선택해서 내 지갑을 열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물론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사실 그게 불법일 건데 이렇게 뭐 녹음돼 있는 그 음악들을 뭐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그냥 돈 비용 들이지 않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음원을 내가 구입을 하려면 뭐 800원, 1000원 이렇게 아마 들지 곡 하나에.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려고 할 때는 그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 요 얘기는 자, 내가 어떤 영화를 선택해서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렇잖아요. 음악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걸로.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음악이든 영화든 또는 이런 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책도 선택해서 구매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여러 상품 중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중들이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선택적 행위를 통해서 문화를 이제 그 구매, 소비하고 향유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중의 어떤 그 주체적 선택이 좀 더 그런 의미가 내포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 이런 이제 학자들은 그 대중문화라는 말 대신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해서 그 이제 논의를 이어가요. 왜냐하면 문화산업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정체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만 하더라도 영화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감독과 함께 이런 영화를 만들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악이든 영화든 이제 이런 문화 산업의 그 투자자들이 즉 자본가들이 대중들의 취향을 소비 취향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선취해서 이런 음악을 만들면 또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실은 뭐 소설은 좀 덜하지만 소위 뭐 그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소비자의 취향, 소위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 기획 출판, 기획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제 그 자발적으로 뭐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가들이 근데 팔릴 만한 어떤 문화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율성에 근거한 이제 행위가 결국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설명했는데도 충분하게 이해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에다가 약간 스스로 약간 회의가 갑자기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닌데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고 이거 죄를 많이 지은 건 아니니까 죄송하다는 철회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고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비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의 인물들의 출현은 결국은 이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경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곧 고용 및 경제적 불안과 그로부터 이제 시작한 일상적 삶의 위기를 그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꼽아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일정한 그 어떤 갈등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의 이런 갈등 양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그 어떤 경제 불안, 고용의 그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97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IMF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쓰러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이를테면 그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자들의 해고죠. 대량 해고, 감원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겨냈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을 다시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그 IMF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정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양산된 거죠.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삶이 일상적인 어떤 그 불안 상태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과시, 그 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이제 그 굉장히 좀 힘들게 하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우리 이제 경제가 어렵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피부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끊기고
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할 터인데 그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러진 않던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그래도 보면 돈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많아요. 보니까 내가 신세계 백화점 늘 보거든요. 그쪽 건너편 그 병원에 레드컬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물리치료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으러 다녀요. 목이나 이렇게 머리도 두통도 심하고 늘 어깨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그러다 쭉 내다 보면 그 신세계 백화점에 발렌 파킹 굉장히 차 많이 들어가고 발렌 파킹 아주 그거 외제차 가져와서 이제 그 파킹 그 서비스 받는 거 많더라고요. 백화점 한 번씩 화장실 보려고 백화점 가면 지하에 이제 스낵 코너도 한 번씩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이 차별적인 과시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1층에 보면 그 명품 뭐 가방이나 이런 거 파는 데가 1층에 쫙 있잖아요. 줄 서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 그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이제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참 그런 걸 한 번씩 보면은 참 돈도 많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시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과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사 뉴스를 봤어요. 이를테면 그 새방에 살아도 원룸에 살아도 BMW나 이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백화점 갈 때 내가 원룸에 사는지 25평 아파트에 사는지 43평 아파트에 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접합니까? 발레 파킹을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K5의 기아 자동차 내 차 깨끗하고 좋아요. 2000cc. 근데 내 차 타고 내가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가서 발레 파킹 해달라 그러면 혼나겠죠. 응? 그 길 자체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길 자체를 안내를 따로 해요. 발레 파킹 할 수 있는 차들은. 그러니까 BMW나 이런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뭐 차를 타고 가는 거였죠. 대접받기 위해서. 사람 달리 보이던데 나도 그런 차에서 내리면 이런 사회적 생존 그렇죠? 무차별적인 과시가 다시 정리합시다. 하여튼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 두 가지 있네. 하나 더 있어요.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생존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세 가지 이 생존의 어떤 과제와 우리는 맞닥뜨려 있어요. 생물학적 생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차에 공부를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비세호이와 산책자 행복에 그려지는 인물들의 모습도 그런 사정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내 소설 뭐라고요? 오늘의 기분. 난 장편 소설인데 오늘의 기분 속에 들어있는 인물도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의 힘겨운 어떤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아주 많다. 그다음에 그것은 이런 규정, 이런 일단 배경 으로 인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내가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학 텍스트를 읽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 작품의 어떤 배경적인 요소,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을 때 그 독해 소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니까 문학과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 우리의 주제니까. 근데 소설의 인물들이 현실의 압력으로부터 이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각각의 인물들이 현실의 압력으로부터 그 고통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힘 혹은 계기가 이제 조혜진 소설의 경우에는 일종의 메시아니즘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구원자죠.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구원자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혜진 소설은 좀 문제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구원자가 한때 작은 인연이었을 뿐이지만 조혜진 소설 두 소설에서요. 한때 작은 인연이었을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생의 의지로 기꺼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조혜진 소설에서 내가 찾아낸 그런 어떤 그 구원자의 그러니까 어떻게 문학에서 구원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 조혜진 소설의 경우에 누군가 따뜻한 그 인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근데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제 그 아도르노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이제 비판 이론가인데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발음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베냐민이 이제 미약한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실현이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강한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든가 뭐 이런 그 위대한 어떤 성인 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냐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미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 안에서 구원은 전개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영웅서사가 아니라 민중서사 그 얘기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위대한 어떤 그 영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름 없는 이런 민중들에 의해서다 이런 그런 그 주장과 맥락이 닿죠. 근데 하여튼 베냐민은 카프카 소설의 인물들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미약한 메시아주의를 찾아내요. 그래서 카프카 소설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약하고 볼품없는 인물들에서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는 그 조혜진 소설에서 그런 어떤 희망,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내가 포착한 거예요. 이 조혜진의 비스호의와 선택자의 행복에서 어떻게 이 구원이 가능한가?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이제 베냐민이 말한 미약한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그런 논점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두 편의 이제 단편을 보는 거죠. 단편 소설을 조혜진 소설의 산책자의 행복과 빛의 호의를 보는데 산책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산책자의 행복보다는 빛의 호의에서 좀 더 많은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감각 이게 굉장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힘이 되거든요. 근데 조혜진 소설 빛의 호의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요. 그러나 이제 산책자 행복에서는 사실은 좀 충분하지 않다 그럴까? 아니면 조금 더 희미하다 그럴까?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자의 행복보다는 빛의 호유에서 좀 더 이를테면 구원의 가능성이 좀 더 잘 드러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볼까요? 저희 이제 산책자 행복을 조금만 보고 쉬었다 2차 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조진 소설 산책자의 행복은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대학의 철학과에서 20여 년 강사로 일했던 이제 홍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홍미영이. 근데 이 홍미영 선생이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하루아침에 밑바닥 삶으로 내쳐지는 신세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철학과가 다른 비인기 학과와 합쳐져서 인문학부로 통합되고 철학과의 교양 과목이 폐강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일자를 잃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대학을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이제 어떤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학생들의 어떤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배점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늘 대학들을 평가함으로써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이제 이런 그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에 그 의존해서 대학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부의 그런 어떤
점수,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립대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점수가 많은 취업률의 문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노력을 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 철학과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비인기 학과, 인문학부 이런 학과를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선택자 행복에서 우선적으로 홍명이라고 하는 철학과 선생이 대학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학에서 일자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사실은 그 이제 본래 책무가 뭐겠습니까? 본래 책무, 대학은 본래 진리의 탐구다. 그리고 이제 그 비판적인 지성인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전공 영역에 그런 어떤 실무를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물론 모든 대학이 두루두루 이제 그러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대학도 이제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삶이 이러이러한 경쟁 체제에 내몰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개인들인 이렇게 그런 경쟁과 마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학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인구가 이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 인구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많은 대학들은 그러면 학생들 이제 대학들은 또 이 냉혹한 이런 그 시장에서 또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취업률에 엄청나게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사실은 이런 비판이 있죠. 그 본래 책무와 무관하게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 인력 양성소가 된 지 오래고 자연스레 학생들의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계열학과는 통폐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전임 교수들, 강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대학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 자, 이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1차 시 이 정도 하고 바로 이어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2차 시로 넘어가서 계속 하겠습니다.